미중 고래 싸움 속 한국이 갈 길은 한중 갈등의 본질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네, 먼저 미중 갈등 정말 시장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중 갈등이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상황은 어떤지 먼저 교수님 짚어주세요. 네, 약간 완화되는 추세로 보이는 현상들이 여러 개가 있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접촉을 시작을 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어서 옐런 재무장관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협력 분야의 하나인 기후 분야 협력 때문에 켈리 그 특사가 또 방문을 했고 아마도 그 러몬드 상무장관까지도 네. 이제 방문할 분위기가 잡히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양측이 갈등이 있는 건 충분히 그쵸. 안다. 네. 그런데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건 막자. 이제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원래 블링컨 장관이 그 방문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정찰 풍선, 스파이 네네. 풍선 사건이 터지는 맞아요. 바람에 이제 약간 수년이 됐던 거죠. 어쨌든 중국도 이 연속되는 미국 고위급들의 방중을 받아들인 거는 뭔가 분위기를 완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하고, 특히 이제 그 지난번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중 관계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원래 디리스킹은 EU의 대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거고 네. 디리스킹은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위험 요소만 관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워딩도 조금 네. 그 분위기 자체를 가라앉히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경제나 산업 분야에서는 뭔가 물꼬를 터보자 이런 네.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초부터 이제 외자가 들어와야 산업이 굴러가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서방 사회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의 신뢰를 주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친기업, 또 뭐 친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방 자본의 도입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중국의 발전을 이끌 건 실질적으로 민영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동부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영 부분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그 무시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떨어지는 분위기를 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시장 경제의 어떤 흐름을 갖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중국 정부도 민영 경제 부분을 강조하고 서방 자본의 도입을 강조하니까 분위기상으로는 그 전보다 네. 훨씬 좀 가라앉는 그러니까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뭐 말로만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이런 말씀 주신 대로 분위기가 완화되는 추세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완화를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으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측 간에는 해묵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이 가장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네. 거죠. 예.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거기에 반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그러나 대만은 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는 맞아요. 거다. 네. 어떤 일방적인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게 이제 최대의 쟁점이고요. 지금 중국 정부는 어쨌든 그 트럼프 이후에 계속됐던 대중 압박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특히 관세, 지금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특히 기술 분야, 그 AI로 직접적으로 이 연결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네. 하이테크 기술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 갈등 구조를 깨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갈등 구조를 깰 생각은 없다. 이걸 가지고 계속 견제를 하면서 사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때 미국의 일부 시각들, 특히 관방의 시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내지는 않을 거다. 중국도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완화된 분위기를 갖고 싶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반간첩법, 그 다음에 대외관계법. 이 대외관계법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중국이 해외에서의 대중 압박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가시적인 어떤 흐름은 완전히 나오지를 않고 있고 사실은 러먼드 상무장관이 가야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중국이 원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게 타결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관리한다라는 메시지를 미중 스스로는 물론이고 이 전 세계에 좀 발출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야기될 요소들은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핵심적으로 짚어보면 그렇죠.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고 대만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동맹을 규합한다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 리청 총리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결국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의 동의어다. 그리고 실제로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 그다음에 바이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대1로 중국을 상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민주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맹을 규합하잖아요.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 어떤 흐름을 같이 가는 국가들과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그 규범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제재하는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채택한단 말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행동이 과도하다. 그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는 이해가 되지만 그 바로 밑에 부분까지 계속 압박을 하는 거는 이건 중국 죽이기 아니냐.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강대강으로 부닥치게 되면 사실 중국도 별다른 대안은 없어요. 없지만 지금 시진핑 체제가 미국한테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면 굉장히 국내 통치도 그렇고 본인의 삼선도 그렇고 약간 좀 그렇죠. 이제 그 모양이 좀 빠지죠. 쉬운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한 가지 이제 이런 소통 루트를 텄는데 못한 부분이 이제 군사 분야입니다. 군사 분야. 그래서 사실 한 일주일 전에 그 미 주미대사인 시에펑이라는 사람이 펜타곤을 방문해서 이제 차관보와 회담을 하면서 군사 물꼬도 텄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시에펑이 중국은 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분에 저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금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리샹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장비발전부장 출신인데요. 인민해방군에. 이때 러시아제 무기 이런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 인물로 지금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재도 안 풀고 나랑 대화하자는 건 너무 웃기지 않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갈등 자체의 어떤 해결은 좀 난망이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선택적으로 일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 조치들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그다음에 그렇죠. 리오프닝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 사실 급하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유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년 11월에 또 미국 대선이 있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양측이 뭐 서로 갈등 국면을 유지하지만 이거를 더 확산시키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미중 관계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들을 함께 교수님과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사실 항상 미중 갈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예요. 이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좀 행동을 대해야 될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고민인데요. 사실 한국만 이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은 네. 국가들이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안보와 경제가 분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한국은 안보 문제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미동맹의 강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볼 때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본질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를 불러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 앞장서는 형태가 될 테니까 결국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대중 압박을 하는 최전선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사실은 안보적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그 부분이 지난 정부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사실은 배척당한 거잖아요. 네. 개성공단 사무소도 폭파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연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제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중국과의 교역이잖아요. 그쵸. 중국과의 교역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어떻게든지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네. 있고 많은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한 20개 정도가 각국 20여 개국이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는 중국을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적대하거나 중국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못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특히 그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IPEF라는 네. 걸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어떤 협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랬는데 지난 5월 28일 날 공급망 협정에 사인을 했단 말이죠. 네. 14개 국가가 사인을 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배제하고도 새로운 공급망 루트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은 좀 자본, 기술 집약적인데 좀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 그렇죠. 예. 자원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물류를 담당하고 금융을 담당하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굉장히 많죠.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시작이 돼야 되고 특히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반도체 부분. 네. 이 반도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최고 수준의 경쟁력 이렇게 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쓰는 소비국입니다.
자기네들 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자꾸 미국 편 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도 다행히도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한테도 분명하게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중국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편에 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을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미국과 중국에 저희는 이제 모두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국가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설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또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방향성을 좀 봤을 때 이번 정부 자체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가 약간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제 발언이 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네, 사실 싱하이밍 대사가 했던 얘기들이 중국이 계속 그전부터 우리한테 했던 얘기들이에요. 네. 다만 방식이 잘못됐고 장소도 잘못됐고 야당 대표를 불러서 정치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내부적 내용을 보면 중국이 계속 우리한테 주장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중 관계의 큰 틀은 북한 요소와 네. 특히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안정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한국의 대미 경사, 중국이 볼 때 이제 미국 쪽으로 가까이 가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뭐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되고 북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대북 영향력 발휘를 안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럴 때마다 북한도 주권 국가고 북한의 우려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뭐 북한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단 말이죠. 북한의 우려를. 그거는 마치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은 네. 그런 이런 인식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이런 발언으로 한국의 조야, 그다음에 특히 그 국민들의 대중감정이 굉장히 나빠졌고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한미동맹의 더욱더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의 더 강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상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제 중국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으로 못 가게 한국은 중국의 소위 경제적 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접합점이 돼서 그동안 끊겼던 고위급 소통을 네. 지난 7월 3일에 우리 외교 차관보와 중국 외교 차관이 만났고 그다음에 ARF 회의에서 박진 장관과 이제 왕이 외교 원래 부장이었죠. 외교 장관이었는데 이제 정치 국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수장입니다. 이제 뭐 중국 측 이유 상황에 의해서 이제 친강 외교부장이 못 나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고위급 소통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다잡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한미동맹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북핵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계속 해나가면서 네. 중국과의 이 소위 경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합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한국과 그럼 중국 사이의 갈등의 본질이 북한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당연히 뭐 북핵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한중 수교 30년, 올해가 31년째인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면 북한 요인 때문에 정치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좀 회피해 왔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와 뭐 인적 교류, 사회 문화 교류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드 문제, 2016년에 사드 배치로 그게 또 타격을 입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사드를 왜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상호 인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사드를 배치한 거는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북핵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거다. 그 이후에 중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한알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였고 네. 지금까지도 그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치 동맹, 민주 가치를 더 강조하고 한국 정부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네. 강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미국과 가깝게 서방과 가깝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와 이 소위 그 민주 가치 동맹이라는 이 소위 보편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의 대미 경사 이게 이제 그 한중 관계의 근저에 깔려 있는 네. 상호 인식의 접합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정치랑 경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두 가지가 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드는데 네. 그러면 정치적인 관계도 잘해야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안 입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뭐 21세기에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는 네. 하지만 얼마든지 운영의 묘라든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중 갈등도 이렇게 갈등을 놔두고 분위기를 약간 완화시키는 것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택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는 시도잖아요. 네. 적어도 경제나 산업 분야에서는 좀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는 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아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한국의 완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현지에서 한 40% 정도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그럼 이 구조를 갑자기 깨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배터리가 다른 그 방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한국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더 좋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위 히토류 이런 네. 거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약 40%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국이 없으면 물건 만드는데 한 40%가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다른 나라께 오지 않으면 자신들도 완제품을 그렇죠. 만들 수가 네.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경제 부분에서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미소 냉전 시대에는 네. 뭐 이념과 군사적 대결을 했고 경제권도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신냉전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WTO 체제 뭐 이래서 다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같이 어떤 특정 진영에 서서 경제 교류도 안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리고 이 사회라는 그 국제 지구촌 사회가 미국, 중국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 특히 EU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말을 그대로 안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도 어쨌든 새로운 통상 질서라든지 새로운 경제 흐름 만드는데 좀 방향을 잡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지구촌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만이라도 좀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야기 넘어가서 중국의 GDP 이제 관련돼서 경제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사실 이제 앞서서 한번 말씀을 언급을 주셨지만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네. 중국을 과연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께 그 2, 4분기 실적이 6.3% 경제 성장했다. 네. 그리고 1분기에 4.5%에 비해서 이 회복 추세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원래 전년 동기 대비로 다 발표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작년에 5, 6월 이때가 상하이 봉쇄했을 때예요. 네. 그럼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두 자릿수 17%, 18% 엄청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이게 6몇 %니까 이러면은 중국의 이 소위 리오프닝이나 소위 경제 활성화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더 나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경제를 지탱하는 게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 무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지표들이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더블립에 빠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더블립에 빠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엔진,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또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에서 30% 되는데 이 부분이 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헝다 파산에 준하는 디폴트도 그렇고 네. 그나마 잘 버텨왔다고 생각한 완다그룹까지도 지금 네. 재정 위기를 맞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난망이고 특히 중국이 뭐 내수 진작을 강조하면서 소비 경제를 굉장히 내세우는데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실업률이 청년 쪽으로. 예. 청년 쪽으로 뭐 21.3% 이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놀잖아요. 그리고 네. 그 질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조로 가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그대로 있고. 네. 후유증이. 그러면 이게 당분간은 그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시장에 신뢰를 못 준다는 거죠. 그쵸. 이게 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 좀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부양책이라든가 정책을 뭐 내놓긴 내놓는데 시장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못하는 이유는 그런 처방을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거야말로 큰일이거든요. 큰일이네요. 네. 엄청난 부양책을 했는데 그러면은 살아나서 동력을 얻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아마 중국 경제의 뭐 내부적 문제도 그렇고 국제적 지위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아마 이제 완만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거고 중국은 리창 총리가 그런 표현을 했죠.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드러났다는 게 이번 수치에서 드러났다라고 네. 얘기하고 중국은 다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믿고 계속 투자해라. 외자 계속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믿음이 안 가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지갑을 닫는 거죠. 또 이제 중국 사람들도 지갑을 닫아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투자했다가 돈이 공중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저축을 하면서 갖고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쓰는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마 중국 내부에서도
하반기 연말이나 돼야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제 시진핑 정권이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취해야 될 대응 방안까지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그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체제는 과거에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장저민, 호진타오보다는 사회주의성을 좀 더 강조하죠. 그래서 네. 이제 공동 부유론을 들고 나왔고 사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뭐 그게 시진핑 체제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네. 우리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죽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살리고자 중국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왔던 그런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시진핑 체제 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존에 특히 3선까지 한 마당에 네.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말은 안 하겠죠. 공동부유를 꼭 해야 된다, 뭐 국유기업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100% 부분을 바꿔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대미항전을 불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중국이 이 시진핑이 한 번 더 하고 세계적 국가로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결국은 미중 갈등 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변할 게 별로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아까 우리가 고래 싸움이다 그러는데 한국이 더 이상 새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네. 한국 같은 새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10위의 새우가. 그래서 늘 이제 선택적으로 양측을 설득하면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모든 부분이 나올 필요는 없죠.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일본이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네. 우리는 차이나를 그대로 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다 세밀한 업종별, 지역별 전략을 짜면서 강화할 건 오히려 강화하는 중국이 필요로 한 것들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택적으로 좀 현명한 태도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2.0 시간은 미중 갈등과 거기에서 파생된 경제와 정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함께 조명을 해봤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